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저는 어제 쥬라기 월드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 있던 중에 주인공의 대사가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후회는 과거에 갇히게 만든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이다. 라는 대사였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후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후회의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후회를 기회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의 투자의 신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둘 다 약간 후회되는 부분들이 좀 오늘 많은 하루였죠. 그렇죠? 네. 운용형님께서도 이제 중간에 운동하러 다녀오시다가 아주 차를 새 차인데 신차를 살짝 긁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후회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오늘 안 하던 운동을 하러 갔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좀 속상하신 상태일 것 같은데 차는 또 고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에 대한 우리 차를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자라는 교훈을 얻어가면서 또 저도 주말 동안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리를 다쳐 있는 상태라 내가 또 왜 그때 뛰어다녔을까라는 후회를 지금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산책을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반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정말 많은 후회의 순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그 후회는 오늘 지금 다 털어버리시고 후회를 반성과 또 앞으로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 가시면서 기회를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용형님과 함께 1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6월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또 친절하게 또 진단, 앞으로의 전망들 체크해 드릴 겁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벙벙님 잘 오셨어요.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의 날 하면서 올려주셨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반갑습니다. 약간 더운 밤비님 핑크핑크 하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꽃방호님 후회 점점점 하셨는데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여기까지 하시고 꼭 그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루마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매수문이라면 매수문이라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네임님 공부해야지 하셨는데 공부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또 앞에 이제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축구 이제 다 보고 투자의 신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축구는 5대1로 패배를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건데요. 자,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물론 오늘은 약간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화요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또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또 여기저기서 6월부터는 조금씩 회복세가 나올 수도 있다. 시장 회복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6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단은 6월 달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작년 6월 22일 날인가요? 코스피가 3,316포인트 찍었으니까 지금 만 1년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기다렸으면. 그때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예, 다들 좀 지쳤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한번 아침에 딱 자리 잡으면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25포인트, 27.8포인트 때 하루 종일 10시 이후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옛날에 작년 이맘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했기 때문에 네.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거래량도 활발했고. 근데 요즘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조용해요. 그렇죠. 답답하고. 감망한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했을 때 제가 이제 나스닥 시장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하락 위기냐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결론은 위기가 아니고 주가 다 빠졌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예, 그때 지난주 이 시간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612포인트였네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2,7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오늘 주가 좀 빠졌지만은 네. 이게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대 국내 시장도 빠지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일단 좀 빠르게 올라가서 제 예상대로.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 나스닥 시장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주가가 상당히 싸 보인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PR이 58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PR이 110배를 감안하면 이게 주가 보면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국들의 증시 상승률을 좀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5월 달에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저점이 나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시장의 저점이 5월 20일 날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나왔냐? 5월 달로 따지면 5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2,546포인트 나올 때가 네. 5월 12일이었어요. 코스닥 시장도 그 전후에서 나왔고, 다우와 나스닥 시장은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이후에 나왔던 건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 자체는 결국은 지난주 나왔던 내용 자체는 경기 침체가 큰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는 결국은 최소한 5개월, 6개월 이후에 확인이 좀 될 거고,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인데 그 악재까지 시장에 많이 노출됐다.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일단은 보면 이제 지수가 대체적으로 종목 글로벌 국가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적게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 빠져서 어제까지 5.5%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보면 이제 저점에 4.5% 정도 올랐어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 저점으로 따지면 고점까지.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11,030포인트대에서 12,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종가는 11,800 정도 되지만은 네. 이게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약 30% 빠졌으니까 이게 3분의 1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여타 다른 나라 국가들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바닥을 좀 찍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눈에 띈 게 중국 항생이라든가 맞아요. 상하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2월달 들어서 경제 봉쇄 조치,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를 좀 해서 숨통이 튀고 있지만은 그런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11% 넘게 올랐어요. 2,800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800대에서 지금 3,100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 5월 달에 확인이 됐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요인을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시장이 저점이 나왔을 때는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경기도 상당히 여기다가 중국의 봉쇄 조치와 겹들려 가지고 경제 지표가 미국의 일부 소매업체들이 어닝 쇼크 수준 실적이 나왔으니까 소비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유치되면서 경제 침체로 갈 거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그동안 강하게 3월 달부터 3월 FOMC 이후부터 매파적인 발언들이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50bp 금리 인상 3차례 내지는 일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75bp 금리 인상까지 대두가 됐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왼쪽에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거든요. 이분이 가장 매파적인 사람인데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3.5%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올해와 내년도에 올해까지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놓고 빠르게 해놓고 이게 3% 정도까지 해놓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거다. 인하할 것이다. 다시. 이 사람의 그 근거는 뭐냐면 워낙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게 되면 또 경기가 바로 회복될 거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보험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이제 애틀란타 그 여는 총재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6월달, 7월달에는 지금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잘하면 9월달부터 9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다만 이 사람은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경제 지표에 달려 있지만 이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만 짓다가 대두하다가 연준 의원들 쪽에서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 마지막에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완화적인 스탠스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금리가 3.0까지 가지 않겠는가가 지지난주까지 전망했던 건데 이번 주 들어서는 2.8% 정도, 2.5에서 2.8% 정도까지 많이 하향됐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좀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가 쪽에서는 거의 피크아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이미 4월달에 예상치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8.3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전달 8.5에서 비해서는 낮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표를 보고 계신 게 연준이 이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CPI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2년이라 10년물 자체가 10년 지표 자체가 이미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게 올가의 대부분 전망 단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올가의 여는 총재들도 엊그제 내겠던 제임스 블라스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었다는 쪽이 있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급격히 떨어졌어요. 현재 지금요. 달러가 5월 이게 아마 고점을 찍었을 때가 우리 시장이 아마 저점이 나왔을 때 같은데 104.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102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또 현재 시간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 시간에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달러가 떨어져야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5원까지 오늘 떨어졌다가 오늘 오늘 크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1256원인가요? 52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약간 그 리바운드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달러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추세적으로 추세적은 아니지만 일단 고점은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약세 전환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왜냐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 경기의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건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력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와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10년물이 지금 3.14까지 3.2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2.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반등해서 2.89 정도 돼요. 지금에서요. 그냥 미국의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했다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와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 컨센서스 자체도 많이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다. 달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 자체는 달러는 결국은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그다음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경기가 미국보다 좋다 보니까 유럽은 지금 7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달러는 약세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를 함에 따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부양 조치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 반등을 했지만은 하락을 하면서 외국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6월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달러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호재로 반갑게 좀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일주일 동안요.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 부분 자체는 미국의 기술주들한테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예. 그렇기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 쪽에서 수혜줍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야지 수출주들이 호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는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주한테는 부정적이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현재 1분기 때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90원에서 1,200원대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졌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1,250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은 2분기 실적도 환율 효과 때문에 대형 수출주들이 실적이 좋을 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이나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10월, 11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그렇죠. 내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고 시진핑도 11월 달에 연준과 관련된 중대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관세 인하 부분 자체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6월 달 빠르면 6월 달에 가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오늘 수출이 쉬는 동안 나왔는데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출이 21% 증가했습니다. 이게 5월 달 수출인데 월간 단위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수치고 5월 달로 따지면 사상 최고니까 다만 이제 무역 수지가 에너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적자가 약 17억 불 정도 났다는 부분 자체는 약간의 안 좋은 케이스지만은 그래도 전달 25억 불 적자에서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 보면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시장을 정말 너무나도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씩 완화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매운 채찍만을 던져주던 연준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세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이 수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6월 분위기를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6월에는 어떤 일정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슈를 전망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예, 일단 6월달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주요 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그 CPI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4.8% 나왔습니다. 전달이 4.1인가 됐는데 올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4.8인데 미국은 지금 8.3이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도 10%대니까 낮아요. 많이 낮네요. 낮는데 그래도 높은 물가 수준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 3일날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3일 발표되는 거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비농업층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주 선물로 만기일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일날 주목을 해야 되겠죠. 미국의 CPI 또 그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14일날 열리는데 가장 좀 중요한 일정이겠죠. 그렇죠. 6월 이건 중에서는. 근데 뭐 50bp 금리 인상 기정 사실이니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영향은 없을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하죠. 확인을 하려고 하죠. 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0일 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LPR 실제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이제 6월 1일부터 상하이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할 거다. 왜냐하면 봉쇄 기간 동안에 중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특히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상해가 거의 65일인가요? 65일 동안 봉쇄 조치를 함에 따라 가지고 중국 경기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경기 관련 정보도 중국에 의존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런 어떤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국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경기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숨통이 튀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6월달 시장은 제가 이제 본다 한다면 전망을 해본다면 악재는 앞서게 다 반영이 됐다. 이게 악재는 다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악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악재 부분 자체가 약간의 완화될 조짐 자체가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악재는 살아 있지만은 이게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고 좀 더 악재가 완화적으로
바뀐다는 이 부분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미 변동성은 정점을 좀 지났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가 좀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인 안도 랠리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유, 앞서 얘기했던 그 이유 자체가 수출의 호조를 보이고 중국 경제 봉쇄 조치 해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우려 부분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또 여기에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재개된다면 상당히 글로벌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요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환율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쪽에서 더 이상 팔고는 있지 않거든요. 오늘 주가 빠진 이유 자체가 선물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네. 선물도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6월달 시장은 저점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20일동 평균선이 2625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지켜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는 빠르게 가지 않는다. 2830 정도까지 네. 등락 과정을 통해서 상방향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전략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것들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관련 카카오페이라든가 성장주였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관련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들, 낙폭 종목들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종합주가에서 따지 2680 정도까지 낙폭 반등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가더라도 업종 순환매와 결국 이제 종목 중심에 다시 차별화 장세가 된 거예요. 다음에 외국인이 주식 사기는 사겠지만 주식 많이 안 삽니다. 그래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데, 관심은 여전히 IT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만약에 부양치 사용한다면 철강 업종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민감하게. 오늘 네. 그래서 약간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좀 중간했는데, 그 다음에 해운 업종도 중국 경기 봉쇄 해제를 하면서 운임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강세보다 최근에 쉬고 있는 쪽인데, 그 다음에 의리 업종이 최근에 미국의 소비 경기 유축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주가 싸 보이는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오늘 같은 경우 덴팀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의료기기 실적이 다 좋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다 실적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네. 관심권에 봐야 되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용령님께서 6월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자주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DB 하이텍입니다. 네. IT 쪽에서는 관심인데 IT에서 뭘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가지고 수익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제가 종합주가지수가 똑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가는데 일단 DB 하이텍이 그래도 가장 업황도 좋고 밸류 자체가 시적 성장 두드러진 종목입니다. 현재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지속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올해 이미 수주를 확보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가 3분기에 파운드리 가격을 10%에서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도 DBI 때 가격 인상과 함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전망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3,991억인데 올해 7,400억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캐파 증설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체는 가격 상승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PER이 지금 뭐 5배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주가가 그래도 IT 종목 중에서는 중형주급 쪽에서는 가장 가격적인 최근에 6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차트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IT에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저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 다른 것들을 비해서 못 올랐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지주회사지만은 이게 지주회사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때는 비상장 자회사, 상장되지 않는 회사들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비상장 자회사 에코프로 BM 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 회사 전구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회사 리튬 생산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회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은 환경 관련 종목들이죠. 이 관련 회사들이 다 에코프로 HN은 상장 회사지만 비상장 회사들이 결국 나중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먼저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전구체가 상장을 하게 되면 가치를 재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밸류를 보시다시피 PER이 지금 올해 9배, 10배 미만인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 보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가 PR이 지금 올해 한 5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니까 지주 회사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상장 자회사들의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금 81,000원대에 있는데 충분히 현재 가격대 가격적인 매력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 다음에 송원산업인데요. 네. 송원산업인데, 이 종목은 이제 공급 물량이 오히려 NCC 업체들, NCC 업체 요즘 못 가는 이유 자체가 물량 공급 과다 때문이거든요. 공급 물량 과다 때문에 증설 과다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들 회사들이 공장 증설이 되면 될수록 산화 방지제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됩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든가 폴리에틸렌이라든가 그런 제품이 생산하게 되면 산화 방지 수요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다른 석유화학 업황들이 작년도에 NCC 업체들이 실적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게 적자나면서 곤두박질 칠 때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이 급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작년도에 1,000억인데 올해 한 영업이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고 PR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이 지금 4배 되는 수준인데 아마 데이터가 좀 잘못 입력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원재료 가격 안정은 좀 되고 산화 방지 가격은 계속 1위 업체인 바스프가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포토레지스트형 전자재료 산업에다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대표적 실적 성장주니까 이들 종목들이 실적 성장을 주도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월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3가지까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채팅창에서 온용영님, 행복샤랄라님이 DB하이텍은 진짜 가나보다 하면은 박스권에 갇히는 것 같아서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DB하이텍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살짝 조금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쳐서 68,600원에 있는데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그렇죠. 지금 딱 타이밍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양호해.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차트 보시고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물론 DB하이텍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DB하이텍 근데 차트가 훨씬 더 나아요. 낫습니다. 지금 68,000원인데 앞서 이제 실적 보시다시피 올해 수주 잔고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가격 인상 효과까지 감안한다 한다면 반도체 쪽에 접근한다 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가격대 사셔야죠. 앞서 제가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저점권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싸게 살라고 기다리시면 오늘처럼 주가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하이텍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진단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6월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아직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모로 시장에서는 그러한 악재들을 잘 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월에는 그렇게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뚫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수라든지 또 경제 지표들도 그에 대한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을 잡고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동안 워낙에 답답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 시장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 출발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는 동안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들어와 주셨습니다. 강규식님 반갑습니다.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그럴 때는 좋은 스승이 또 필요하겠고 나와 함께 가줄 파트너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의 신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라이프님 잘 오셨습니다.
꽃방울님도 보이고 있고요. 살련님, 또 상가자님, 상상님, 또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보람님 출석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행복샤랄라님 잘 오셨습니다. 답답한 시장이에요 하셨는데 그 답답함을 조금씩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지금 이 시간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짱님도 오셨네요. 마그마님의 이름 아까 불렀나요? 또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가자님이 종목 올려주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팜스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935원이고요. 비중은 20%. 오늘 많이 빠졌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거의 2% 가까이 빠지긴 했거든요. 6,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보면서 수익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이분은 6,900원에 사셨으면 6,935원. 최근에 사셨구나. 네, 최근에. 최근에 사셨구나 해서요. 예. 이거 뭐 배합 사료 회사잖아요. 네. 이제 배합 사료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제가 진단해 드릴 때 배합 사료 곡물 가격 상승이 진행된다 그래가지고 사료 관련 회사들이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테마예요. 이게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저는 사료 회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못 가요. 예컨대 사료 회사 중에서 실적이 가장 탑인 회사가 선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팜스권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선진에 비하면 예컨대 선진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매출이 또 가장 크고요.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인데 선진이라는 회사가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800억짜리잖아요. 매출이 1조 7천억이고 작년도에 860억 난 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400억이면 주당 EPS가 1,800원짜리잖아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3,500원짜리니까 현재 주가 1,300원 기준으로 따지면 PR로 따지면 3배, 4배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네. 한 8배, 9배. 근데 지금 그 시장에서 대장주로 움직인 주식이 사료 관련 종목주가 어떤 회사냐면 네. 한일사료라는 회사잖아요. 한일사료. 네. 그다음에 대주산업. 그들 회사들 보면 비교해보면 보죠. 한일사료가 시가총액이 3,600억이잖아요. 앞서 제가 선진이라는 회사가 3,600억이라고 했잖아요. 3,000억이라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앞서 제가 선진이라는 회사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났고 1,000억 났고 작년도에 800억 났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1,000억 나고. 그러면 이 회사 보자고요. 이 회사 작년도에 얼마 났습니까? 이게 2020년도에 선진이라는 회사가 1,000억 날 때 30억 났은 회사고 네. 작년도 800억 날 때 130억 난 회사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요즘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무슨 말이냐. 테마라는 거죠.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실적으로 가야 되면 대장주가 선진입니다. 근데 선진은 무거우니까 조금 약간 무겁고 끼가 없다 보니까 안 건드려요. 이게 선진 보시다면 주가 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사료 종목 중에 차트 보시면 거의. 이게 그런 팜스코도 뭐냐? 테마라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테마 종목들이 아직도 지금 살아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에 전입이 되고 지금 시장이 미지근하니까 수급의 주체도 없고 지지부진하니까 테마 종목들로 관심이 쏠리거든요. 다른 것도 네.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시장의 관심이 이제 낙폭과 반등 이후에 실적 장세라든가 약간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로 전개되면 이 테마 종목도 완전 죽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 종목들 팜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 이지바이오라든가 대주산업이라든가 한일사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 이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팜스코는 근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르지 않아 주가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한일사료라든가 대주산업이라든가 종목들은 아직도 이건 선진이라 회사고 아직도 이들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뭐 2,000원대짜리 주식이 지금도 8,000원대짜리 9,000원이니까 많이 올라봤죠.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근데 팜스코는 이제 후발주 성격이 있고 네. 또 예사 실적을 보시다시피 예사는 1분기 실적 이게 1분기 때 사료 관련 정보들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1분기 때
사료 가격이 꽤 높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그 곡물 가격이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반기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이제 가격 인상분을 반영시켜가지고 가격 인상을 사료 회사들이 10% 정도 했어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 물어봐서 작년에 10% 인상했는데 그러면 네. 10% 인상을 했었으면 작년 4분기라든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아요. 관련 기업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와 대비하면 작년도 1분기 때 218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금 올해 1분기 때는 어떻습니까? 71억 났잖아요. 3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그러니까 큰데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밸류로 따지면 주가 가기 쉽지는 않죠. 근데 예산은 이제 자산이 이제 3천억짜리 회사니까 주가가 버블은 아니에요. 현재 시가총액 3천억 번다는 따르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근데 실적 장세가 아니고 테마 종목이고 투바주기 때문에 주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약간의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7천 한 300원 정도, 400원 언저리 정도에서 네.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이 종목은 주가 뜬 것도 없으니까 또 다른 사료 회사들에 비해서 자산 가치는 충분한 회사니까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고 다만 네. 반등 나온 시점 7,400원대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팜스코 사료 관련주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전쟁 이후에 테마성으로 해서 힘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테마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주가의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함께 짚어드렸고요. 때문에 팜스코도 조금씩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7,3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팜스코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살련님 오늘 내일 휴가 쓰셨어요? 그러면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혈충일까지 꽤 긴 휴가를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긴 휴가 어떻게 보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운용형님께서 이렇게 5일 동안 휴가가 있다 갑자기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저희 직업상 앉아서 맨날 차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밖에 저는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차 가지고 네. 네, 일찍 나갔다가 대신 이제 남들 돌아올 때 같이 들어오면 차가 막히니까 그쵸, 또 차 그쵸. 막힌 것도 싫어하거든요. 차 막히면 또 앉아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차에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가더라도 내일 장 끝나자마자 금요일 날 출발. 그리고 월요일 날 일찍 올라온다든가. 네. 그 딱 차 안 막히는 시간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너무 생각만 해도 부럽네요. 요새 진짜 날씨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 여러분들께서도 좀 밖에 나가서 뛰어노시면서 좀 리프레시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넘어지지 마세요. 다리 다치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강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올려주셨거든요. 매수가가 15,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는 듯 싶기는 한데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 요 13,00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15,000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죠. 가야 되는 주식인데 지금 네. 못 가고 있는 주식인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거의 LG그룹입니다. 구시가 회사 대표인데 LG 쪽에 본래 회사는 이제 LG전자의 가전 쪽과 관련된 각종 냉장고라든 TV라든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회사가 최근 들어 보면 실적이 급성장을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3천억대 회사가 작년도에 아마 7천억, 4천억대, 4천억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900대 매출액이 작년도 7천억, 올해는 이제 9,500억, 내년도로 1.5이 넘어가는데 네. 이게 급성장한 이유 자체가 그동안 LG전자의 TV 가전 쪽 같은 경우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부품 같은 그렇죠. 경우 돈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가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팩과 관련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폴란드 공장에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동반 진출하면서 배터리 팩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까지 육박을 합니다. 넘어가요. 이게 그동안 15% 20%대다가 올해는 30%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전개된 것 자체가 배터리 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미국이라든가 지금 미국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LG 에너지 솔루션 법인 쪽에 함께 동반 진출을 좀 하면서 관련 쪽 현재 지금 폴란드 쪽에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매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에 따라 가지고 예사가 함께 동반 성장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가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지금 전장 사업 부분에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지금 수주 잔고가 아마 60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동안 전장 사업 부분이 작년도 거의 한 8, 9천억 정도 적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적자가 한 50억대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 이제 실적 성장을 좌우할 건데 또 LG전자의 전장 사업과 관련된 쪽에 예사가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쪽에 관계를 맺으려고 신성 오토TV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그 회사가 결국 전장 사업 쪽이라는 것 자체는 LG전자 같은 경우 미국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애플카와 관련해가지고 마그마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멕시코 쪽에 법인이 있는데 그걸 쪽에 지금 요즘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제 그 자본금이라든가. 그래서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 진출과 관련해가지고 신성 오토팁을 통해가지고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 마그마와 관련해가지고 전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PCB 쪽에 엣지전자라는 PCB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전장 사업 쪽에 전장 PCB 쪽에 진출하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사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예사 주가는, 예사가 이제 작년도부터 실적이 아마 급성장을 했을 거예요. 작년도에, 보면 예사가 2010년도에 130억 영업이익했다는 회사가 작년도 350억, 올해 520억이거든요. 그 내년도는 620억까지 증가될까 전망인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94억 났어요. 근데 작년 1분기에 약간 좀 줄어들었었는데 매출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사가 PR을 따지면 아마 8배, 9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와 비슷한 회사가 이제 삼성 쪽에 배터리 팩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가 신흥 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PR이 12배, 13배, 4배입니다. 그걸 감안한 이 종목 주가는 엄청 싸죠. 회사는 강하게 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애플카 모멘텀이 부각되면 주가가 급등할 거고 현재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적상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회사고 최근 들어 대그룹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삼성그룹이 450조 투자하고 LG그룹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107조 원인가 투자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관련 쪽에 LG그룹 쪽에 투자의 가장 수혜주 딱 한 종목이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이에요. 성장해서 15,000원 사서 약간 15% 정도 되는데 현재 13,000원대가 저점이니까 아마 10% 정도 추가적인 물량 확보도 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추가 매수도 가능. 이거는 뭐 충분히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한 주식이니까 18,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 시청자 보고 있는 15,000원대가 저항을 좀 받을 건데 18,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실적 성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전장산업 진출과 발맞춰서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 준비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그에 따른 수혜 영향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살짝 주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최종 목표가는 18,000원 선까지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이어갈게요. 요새 채팅창에서 저의 운용영님 발음을 맨날 놀리시거든요. 박준현 운용영님을 제가 운용용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꾸 이 운용영님을 이렇게 언급을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발음이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너무 놀리지 마세요. 운용영님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에 박준현 운용영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임현우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아주스틸입니다. 매수가는 16,500원이고 비중은 10%세요. 채팅 처음인데 선정해주세요 하셨는데 선정이 되셨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주스틸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좀 빠지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16,500원대에 잡으셨기 때문에 좀 많이 속이 타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도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매수해서는 안 되고요.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처음 보는 주식인데 네. 아주스틸 이게 철강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 품목이 보니까 칼라강판 회사입니다. 이제 칼라강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네. 고급용 건축 자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다음에 TV라든가 이쪽에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부가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강판 회사고요. 이와 비싼 제품을 만드는 그 철강 회사가 가장 칼라강판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가 동국제강이에요. 동국제강이 약 15% 20% 돼요. 전 매출. 그다음에 KG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058430 그 옛날에 포스코 강판 이 회사가 이제 거의 100% 칼라강판 회사인데 0583 포스코 스틸론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 회사와 이제 밸류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동국제강은 칼라강판 외에 뭐 봉연강이라든가 후판이라든가 만들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이 포스코 스틸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 80~90%가 칼라강판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하고 우리 시청자가 갖고 있는 아주스틸하고 밸류를 비교해보면 싸냐 비싸냐가 나오는데 네, 네.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포스코 강판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단기순이익이 작년도 따지면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400억 원에 987억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작년도 이상 실적이 나와요. 예. 이게 1,400억짜리 회사야.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주가를 비교할 때 시가총액을 비교하라 했잖아요. 2,700억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가 갖고 있는 아주스틸이라는 회사가 아주스틸은 시가총액이 더 높잖아요. 4,000억이잖아요. 3,994억인데 네. 이 회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어떠냐? 500억 났잖아요. 작년도에. 포스코 강판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스틸이 현재 PR 기준에서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13배예요. 그러면 포스코 강판을 보자고요. 포스코 스틸론인데 얘 바뀌었는데 네. 포스코 스틸론이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올해 실적 전망치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주당 EPS가 17,000원에다가 PR이 3배짜리입니다. 그러면 아주스틸을 팔아서 포스코 스틸론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답이 나오죠. 근데 왜 주목이 빠지느냐? 이게 주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물론 철강업체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스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네. 이건 파세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가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주가가 이게 31,000원대짜리 주식이 15,000원대까지 빠져서 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언제 상장됐습니까? 작년도 상장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진짜 쉬운 진단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상반기 때 상장된 회사들은 다 거품이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워낙 그렇지 IPO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좋다 보니까 공모가가 뻥튀기 해가지고 또 뻥튀기가 됐고 또 상장된 시점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주가 급등했어요. 그걸 감안해서 주가 급등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네.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비싸요. 이거는 아주스틸은 지금 가격도 비싼 수준이다. 그래서 굳이 산다 그러면 밸류로 따지면 포스코 스틸리온이 주가가 훨씬 싸다. PR 4배짜리 이건 13배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높게 사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스틸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좀 물음표가 좀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매도 후에 종목 교체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까요?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약세로 출발하는 듯 하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스닥은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잠깐 체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심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맑은 양평 한우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만 원에 비중이 60%좀 많이 담으셨네요. 오늘 갑자기 빠지는데 뉴스를 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심택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저도 오늘 제가 뭐 그 시장을 얘기할 때 패키지 네. 기판은 계속 좋다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뭐 이번 추천을 뺐지만은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도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요인은 없어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기관 외국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이거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수요 위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저는 그 걱정했던 것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요가 좋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아마 1조 4천억 투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이노텍도 투자를 하고
심택도 최근에 투자를 했고 코리아스키트라든가 대덕전자랑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니까 벌써부터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망치로 따지면 2023년도 하반기 내지는 이게 지금 투자한 것 자체가 2023년도에 완공되는 거니까 네. 2023년도까지는 최소한 공급 과잉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때도 수요가 높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는데 다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지수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얻어맞았을 뿐인데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빠질 때 사야죠. 기업 내용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실적이 지금 예상 작년도 영업이익이 1,700억인데 올해 3,500억이거든요. 뭐 1분기 때도 실적이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거의 9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올해 실적 달성은 전혀 문제 없어요. 가격 자체도 여전히 제가 하기에만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오늘 떨어져서 PR이 지금 아마 6배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에서. 주가가 여전히 싸죠. 쌉니다. 그래서 뭐 손절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 비중이 몇 프로죠? 60%. 60%. 매수 가격은 그게 뭐 샀더라 네. 이 가격이 샀을걸요? 49,000원 정도 했어요. 예. 매수가 5만 원. 5만 원? 그렇죠. 5만 원. 오늘 빠져서 손실인데. 네. 뭐 다른 악재 이유는 없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과다하게 빠진 것 같고요. 예. 업황 여전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뭐 IT 쪽에서 업황이 가장 좋은 쪽이 그래도 이쪽이 기판 쪽이니까. 예. 다만 좀 오늘 약간 이제 수급적으로 기관 애기 투자가 집중이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빠질 겁니다. 45,000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 나온 시점에서 비중이 많다고 걱정이 된다 한다면 다시 이거 뭐 이제 52,000원대가 당시 현재로서는 저항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엔 45,000원 안 내려갈 거고요. 45,000원대 아래까지 안 내려갈 거고 46,000원대에서 아마 지지가 좀 되면서 46,000원, 52,000원 사이에서 흐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은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실적 성장이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하락이 좀 과다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진단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1시간 또 꽉 채워 달려왔습니다. 건강인님께서 운용형님 매일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운용형님을 저희가 또 주말에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5일 일요일 밤 10시에 운용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주간주도 업종 및 종목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6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그 팁 꼭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의 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